우리나라 현재의 주소가 나이로나 신체로는 어른이 됐지만 뇌의 발달 과정을 보면 아직도 어린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관서가 인문특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이라는 이 키워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계속 언급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은 그냥 뭔가 아프지 않고 날씬하고 이런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WHO에서 정의하기로는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안녕한 상태가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강을 제일 정의를 잘해주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실 엄윤희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강연에서 매번 여러분들 지금 모두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건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건강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은 어떤가?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것뿐 아니고 완전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웰빙 상태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그게 진짜 건강한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자기 혼자 노력해서 갖출 수 있는 건강도 있지만 사회적 건강 같은 거는 개인적인 문제로서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신체적인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건강만을 고려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성을 해보면 경제제일주의,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 편리해진 거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만루주의 위주로 아주 초경쟁적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 오늘은 비교적 미세먼지가 적은 날이라서 괜찮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문제가 되어 있고 화학물질 오남용, 항생제 남용 1위, 자살률 세계 1위 등등의 아주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나만 있고 우리는 없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가진 사람의 의무는 사라지고 황금만루주의가 판을 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가 CF 모델로 나와 있는 거가 대단히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CF나 이런 거는 신인들이 생활수단으로 등장하는 그런 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CF를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너무 이분법 내지는 멀티플 초이스 정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시험을 문제를 풀고 대학에 들어가고 하셨을 텐데 멀티플 초이스의 특징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선과 악이 따로 있고 건강과 질병이 따로 있고 정답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강과 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가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제도, 의료보험, 요즘 의료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게 개선 없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대기 2분 진료, 항생제 남용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병원을 가장 많이 가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수는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장 좋은 불평등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나에서 우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는 과정에 나만 존재하고 우리로 가는 과정이 제대로 삭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컴퓨터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운영체계를 가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대개 다 정해진 운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컴퓨터를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그런 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MRI나 이런 검사 도구인데 검사로 어린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게 진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한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란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어른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뇌의 발달은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이 됐더라도 발달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주소가 나이로나 신체로는 어른이 됐지만 뇌의 발달 과정을 보면 아직도 어린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이기적인 게 특징인데 그런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남을 의식하고 생각해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른이 되면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생각하는 거는 어린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체적 어른에 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거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하는 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걸어가면서 남의 어깨를 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갈 길을 막는 거, 그리고 특히 자동차 운전 시에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는데 깜빡이 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 좌회전 우회전을 해요. 등등 여러 가지 그 신체적 어른에 그친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주 친구고 다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적군이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고 산업에서 보면 수출 물건은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내수용은 적당히 만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주의가 판을 치고 자기 잘난 걸 과시하려고 그러고 근데 진짜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양보라는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통행이고 뭐고 자기 갈 길 간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만 중요. 그러니까 추리 과정은 상관없이 정답만 맞추면 오케이라는 그런 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인 경우에 우리 뇌에는 좌뇌, 우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기면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연구한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서 왼쪽에 보이는 키메라 그림을 보여주고 코등 위에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말을 좌뇌의 우성이 있기 때문에 좌뇌에 그 맺힌 상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 얼굴이 전체다. 반대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건 우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뇌에 맺힌 상을 그립니다. 남자 얼굴 전체를 그리는 거죠. 좌뇌와 우뇌 사이에 연결이 끊기다 보니까
좌뇌에 어떤 상이 맺히고 우뇌에 어떤 상이 맺혔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키메라 그림을 보고 난센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긴 것처럼 소통이 안 되면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히 뇌의 연합 영역이 성장하면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발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뇌와 심장 사이에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돼서 소위 남을 배려한다든가 의식한다든가 하는 능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뇌의 연합 영역이 발달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뇌의 4분의 3을 연합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정보를 결합해서 정신 활동을 수행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학습하고 언어 능력 상상 뭐 여러 가지 능력 연합 영역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꿈을 꾼다는 거가 굉장히 그 뇌의 발달이 중요한 건데 어려서부터 꿈과 교육이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의 연결이 따뜻해야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는 건데 소위 심파시 혹은 엠파시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태계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냐?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질문을 없애는 교육, 정답만 맞추는 교육,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제한된 꿈만 응원하는 교육, 적성과 상관없이 서울의대 가는 걸 최고로 치는 교육, 이거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모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나아가서 사회적 건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교육, 보건, 복지가 아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장래에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와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러한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절제하는가 남을 배려해서 공동사회 일원이 되는가 이런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남과 더불어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 기숙사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스포츠, 단체 스포츠를 하면 남과 소통을 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게 안 됩니다. 대학 입시를 수능으로 선발한다는 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로만 선발하는 거는 그건 아주 제일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수능으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백 가지의 능력 중에서 공부 잘하는 건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회의 평등을 주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능력만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성장한 어른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것처럼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건강이 악화가 되고 이게 결국은 개인의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꾸려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 이게 대학 입시부터 저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보다는 안전하고 지금처럼 아이들만 가득한 대한민국, 불통사회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더불어 같이 사는 환경 친화적인 또 건강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어린이들을 그런 어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건강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건강 수명, 그 다음에 주요 사망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주치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을
일생 동안 쭉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주치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병원을 쇼핑하는 나라지 주치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병으로 많이 사망을 하는가 보면 물론 암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성은 순환기 질환과 암이 비슷한데 남성은 압도적으로 암이 사망 원인 1등입니다. 기타 뭐 다른 병들, 폐질환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망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암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자살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살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1등이 돼버렸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이 됐는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연 25.2명이 사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자살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했냐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헝가리하고 일본이 항상 금메달을 놓고 다퉜습니다. 헝가리나 일본은 사회의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자살이 많았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거기 보면 까닭없이 자살 많이 합니다. 헝가리나 이 보헤미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일본에서는 자살이 미화된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았는데 일본, 헝가리를 뛰어넘고 1등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 원인의 그 1등이 암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 1등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암이 1등인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이 1등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 원인별로 본 세계 지도입니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가 순환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나라들이죠. 분홍 색깔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암은 푸른 색깔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암이 1등인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북한하고 파키스탄, 이쪽 아프리카 이쪽은 짙은 푸른색인데 이거는 사망 원인 1등이 결핵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질병이 사망 원인 1등이 되는 불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왜 이렇게 1등인가? 중국이 1등인 이유는 지금은 아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들을 먹다 보니까 독이 있는 물들을 많이 마셔서 간에 암이 많이 생겨서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2032년에 어떤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인가를 보면 압도적으로 1등이 폐암입니다. 그 암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죠. 소화기 계통의 암에서부터 지금 이제 폐 쪽으로 옮겨갔는데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2032년에는 폐암이 1등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공기가 나쁘니까 폐암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 얼마가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970년도에 여성 65세, 남성 58세였던 게 지금은 여성 85세, 남성 79세가 됐어요. 근데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 수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74세, 71세로서 약 10년의 격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가가 중요한 거지 기대 수명만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대 수명, 특히 건강 수명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득별,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수명의 차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도 또 그런 거고요. 그런 격차를 줄여주는 게 나라가 할 일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그린 건데 한국에서의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은 환경보다 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이 없다라는 그런 슬픈 만화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건강 수명의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 각 지역 간의 의료 보건의 관리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건 국가에서 그런 걸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는 믿음이 세계 최하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병원에 가는 국민이고 우리나라 의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건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부재화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고 일부 항목은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건강 상담, 말로서 하는 상담은 거의 수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의사가 1, 2분 내에 짧게 얘기하고 이런 검사하세요, 이런 약 드세요 하고 검사와 처방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가가 낮으니까 수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부 그러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과목이 수가가 낮다 보니까 지원 의사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주 슬픈 현상인데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각 과를 선택할 때 그 과를 누가 선택한지 아세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선택을 해요. 개업해서 돈 잘 벌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과목 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과목의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공단에서는 그것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보험 질환의 경우에는 강남의 많은 병원들이 거기에 속하죠. 고비용이고 친절하고 세계 첨단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는 모두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개선돼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질로 표현되는 행위에만 의료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플라시보라든가 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수가가 책정이 안 되니까 경쟁적으로 뭘 하냐. 세계에서 제일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 1등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믿고 신뢰해서 생기는 플라시보 효과는 완전히 없어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느 병에는 무슨 음식물이 좋고 뭐에는 어디가 좋고 정보는 홍수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병에 안 걸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건강보험정책의 대전환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만 커버해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건강권을 국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질병의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질병 치료만 할 게 아니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재원 조달을 보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톱 클래스에 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걸 하지만 민간한테 사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개선하고 다양화할 것인가? 그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 특히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회적 처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각종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교육, 보건, 복지 이런 부분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그 예산이 할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의료보험 재정이 안 좋으니까 각자의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 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을 국민들은 고맙게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22위였던 삶의 질이 2021년에 42위로 떨어졌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2017년에 세계 42위였던 게 지금 세계 12위로 톱 클래스로 올라왔어요.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세계 14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 주택 비용 비싸고 생활비가 비싼 고비용의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약물 진단 치료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이러한 모든 걸 물질적인 행위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와 환자 사이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소위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치료 효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동서의학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금이 10% 미만에서부터 15, 20%대로 가야지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이 개선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3시간 대기 2, 3분 진료 그런 아주 기형적인 그 패턴의 진료 형태로 가지 말고 좀 더 환자와 의사 사이가 개선이 되고 장비를 과다 사용하는 걸 막고 특히 이제 만성질환 같은 거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징후 같은 식의 방법으로 가면 치료가 되게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자 나서 난리라고 치는데 2022년도에 3조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게 우습지 않아요? 환자들한테 지출하는 그거는 뭐 맨날 적자라고 하면서 3조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참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저는 건강 유지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또 의학대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환자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의학이 과학으로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단순히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이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루는 인간과학으로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데 소통, 배려, 그 다음에 사회적 처방입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자기의 이런 모든 또 체질적인 문제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와인을 한 잔 하면 그 우리 생체에 표현되는 단백질의 형태가 달라진다. 말하자면 그만큼 체질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단적인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처방을 필수화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안이 세계 각국마다 다 다르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잘 연구된 거는 1920년대 미국에서 된 장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에 1,500명의 10살 전후의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80년 동안 쭉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그 결과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일생을 같이 할 친구를 사귄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 입학하고 월반하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아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장수 가계가 있거나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부정은 할 수 없다. 그 결과 보고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가벼운 운동, 음주, 적당한 스트레스 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운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왜 이 운이라는 말을 이 보고서에서 했냐면 이 1,500명의 어린이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다 한 거지만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한 경우는 운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관계없이 그건 운이 나빠서 사망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거하고 가벼운 운동, 적당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병에 걸립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에 아토피라는 게 또 많이 생깁니다. 아토피라는 게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흙을 밟고 사는 생활도 해야지만 면역력이 발달해서 병에 잘 안 걸리는데 너무 철저하게 세균이나 이런 데서부터 유리를 시키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아토피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개선될 수가 없다. 눈에 대해서부터 우선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태풍의 눈이 어떻고, 황소의 눈이 어떻고, 제3의 눈이 어떻고. 근데 동물에 따라서 이렇게 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넓게 잘 보는 게 새입니다. 새의 눈은 bird's eye view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감도죠. 포식자의 눈은 사람, 우리 같은 포식자의 눈은 두 눈을 보는데 눈이 전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먹잇감에 초점을 맞춰서 입체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원근을 잘 맞추기 위해서 포식자의 눈은 머리의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잡혀 먹히는 동물은 한결같이 눈이 옆에가 있습니다. 측면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입체 시각이나 이런 거는 많이 능력이 떨어지지만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를 재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이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상황에 따라서 보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돼 있죠. 사슴 같은 동물은 눈이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지만 표범은 앞에 두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을 동물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시야가 좁은 그런 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자면 터널 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터널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면 뭘 봅니까? 아주 좁은 터널 바로 바깥에 그것밖에 못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터널 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바깥에 있는 그것만 보지 좀 더 넓게 새 시각으로 전체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능력이 발휘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물체를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조현증 환자,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가 고양이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도 물론 가미가 되겠지만 그 사람의 상상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유명한 프랑스 화가의 모네가 그린 우든 브릿지, 연꽃이 있는 다리를 그린 건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다 같이 있는, 왼쪽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든 그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는 색깔을 보는 감각이 파장이 짧은 그 색깔을 잘 봅니다. 초록색이라든가 보라색 이런 걸 잘 본 반면에 나이가 들면 좀 더 파장이 긴 거 빨간색, 노란색을 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는 정확하게 자기가 보는 걸 그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보는 상황이 다르죠.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똑같은 재파리스 우든 브릿지 그림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모네가 백내장이 걸려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일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네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살펴본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지도별로 이제 본 건데 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피부 색깔이 하얗죠. 근데 이게 유전이 됩니다. 사실은 피부 색깔은 자기의 아주 오래된 선조가 어디 살았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적도 근처에 살던 사람은 흑인이 되고 저 북극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조인 사람들은 백인이 된 겁니다. 그 환경의 변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거쳐서 대대로 유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치 사람의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 높이도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높을 필요가 없어서 코가 납작하고, 그러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찬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공기를 덮여줘야 되기 때문에 코가 높게 그렇게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변화한 게 유전을 하는 거지, 또 모기하고 사람하고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기를 이기지 못해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게 많다 보니까 흑인 중에 일부는 어떤 식으로 피했냐면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말하자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변이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변이 자체가 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의 25%는 즉각 사망을 해요. 근데 살아있는 75%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변이를 한 거죠. 적혈구가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걸 초생달 모양으로 변화해가지고 말라리아가 살 수 없게 변화를 한 거죠. 그걸 우리가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 수가 많아졌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가 많은데 그게 사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라는 말 자체가 뭘 뜻하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고 뜻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마음을 심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언어학적으로도 재미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우리 심장을 표현하는 말은 전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재미있는 현상이 심장에는 암이 잘 안 생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암이 생기는데 심장에는 왜 암이 잘 생기지 않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심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해결의 의문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강한 전자파가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축하는 거가 암 발생과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데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3이고 뇌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사망 원인 2가 된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혈관 질환이 심장하고 뇌에만 생길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른 장기에도 다 혈관이 있고 다 그러는데 다른 장기에는 왜 심장이나 뇌에서 생길 것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 안 생길 것인가? 심장과 뇌 순환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위 우회 도로가 없어요. 다른 장기에는 전부 혈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이 막히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심장과 뇌에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가 막히면 이 조직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에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죠. 조물주의 뜻이라고 할게. 그래서 심장 순환을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그 심장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가지 하나가 탁 막히면 소위 말해서 심장마비라고 해서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혈관의 모양이 관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관, 크라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크라운 같은 순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의 배경에는 순환계의 노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계에서의 순환계 노화가 생기면 치매가 되고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당뇨도 일으키고 백내장도 일으키고 이런 순환계의 노화가 이런 모든 걸 일으키는 바로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 위험인자를 관리하면 치매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하는 거는 후천적인 생활습관, 환경 등이 중요한데 그 환경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거의 모든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모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라 시대의 원효 대사는 그러한 생명의 과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화쟁 정신이라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느 원리든지 간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고 우리의 문제점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쪽으로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막상 사회적 건강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라고도 하셨지만 첫 번째로 제일 바꿔야 된다. 대학교 입시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잘 맞추는 사람만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그거는 아주 불합리하죠. 맞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자랐거든요. 예.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영국 시스템을 네, 많이 맞습니다. 따르다 네. 보니 어떻게 보면 공부는 한 50% 하게 하고 예. 50%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아트가 될 수가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네. 뭐 가지각색이 다 될 수 있죠. 맞아요. 뭐 근데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뭐 요리도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물론 그래서 한국인들만큼 학습적으로 아카데믹적으로는 발달이 안 됐지만 확실히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도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똑똑해야지만 뭐 잘 나가야지만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서도 내가 조금 이게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난 이걸 잘하니까 그럼 그게 멘탈적으로도 결국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일본이나 유럽 이런 해외에서는 사회적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가 그쪽으로 자세하게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은 보건소를 아주 잘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보건, 건강과 여가 활동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건소 소장은 현역에서 은퇴한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의사들이 가령 동경이나 교토나 이런 데서 일선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서 자기 고향의 보건소장으로 가서 자기 고향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이제 봤습니다. 하나의 공무원의 그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은퇴한 의사로서 나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됐고,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는 운동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응용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일본을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에서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요양원, 며칠 전에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112세의 남성이 사망했는데 그게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보건 시스템에 감사하다. 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요양원이 우리나라처럼 저 산속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가의 생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을 보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옆에 도움을 받아서 쇼핑도 다니고 길거리에 다니고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방 생활하던 요양원과는 달리 요양원 이외에도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는 여러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넓은 잔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노인들이 남녀 뭐 구분 없이 론 볼링, 잔디밭 볼링을 즐기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해주고, 요양원도 이렇게 감옥소처럼 산속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지역에 살 수 있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요양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분들도 자주 지나가서 눈인사도 많이 하고 뭐 봉사로 아니면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교류가 많았거든요. 네, 네. 학생들이 또 요양 가서 콘서트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예. 이런 교류 시스템이 많아서 저는 요양원이 뭐 한국에도 당연히 뭐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요양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이제 시내에 좀 가까운 데서도 생기는데 전부 아파트 빌딩 같은 형태의 요양원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어렵겠네요. 그냥 바깥 세상이랑 교류하기도. 교류가 전혀 없죠. 아, 그거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은둔 청년이나 집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네, 예. 지금 저희 청년만 해도 70만 명, 6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둔 생활 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한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굉장히 원인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위 야외에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능력,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사회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저는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한국인의 그 기질, 흥과 정이 많잖아요. 이런 기질을 갖고 사회적 건강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옛날 사회에서는 가족은 항상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게 가족이죠. 소위 말해서 식구라고 얘기하는 식구. 거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밥을 따로 먹는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정 넘쳐서 살았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 갔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남과 더불어 같이 뭘 해본 게 없어요. 가령 운동을 같이 해본다, 뭘 같이 해본다 없이 오로지 과외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익숙지가 않죠. 그 저도 그 뭐 옛날 뭐 드라마 보니까 뭐 옆집 아줌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뭐 좀 자다 가라고 했는데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있을 수 없죠. 네. 기본적으로 다 경쟁 상대. 그러니까요. 또 그런 마음을 열 수가 없고 뭔가 흥이 기질적으로 다 있는데 누르고 살다 발휘할 보니까 그걸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흥이 음. 가장 좋은 예로 같이 운동, 무슨 축구팀으로 같이 운동을 하고 음. 뭐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저거 모이면 그때는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더군다나 경기를 이기거나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는데 흥이 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런 동아리, 뭐 러닝 크루 이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뭔가가 갈급하고 고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피로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맞아요. 저도 하나 축구든 뭐든 한번 팀을 한번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생활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모여서 살고 모여서 먹고 다 같이 같이.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살고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로 가끔씩 드는 게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그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집 거리가 가까우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게 1km다. 그 옆집이요. 옆집과의 거리가. 그래서 혼자 떨어져 사는 걸 좋아해요. 그 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개인화되면서 혼자 먹고 사는 생활로 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네. 개인적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다. 군대 생활을 같이 한다. 또 스포츠를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더불어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남과 어떻게 더불어 사는 거를 잘 몰라요.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어떻게 하면 좋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내 생활을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 결정한 대로 생활을 한다는 것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남이 뭘 먹고 뭘 약을 먹고 무슨 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된다? 저는 그건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저도 오늘부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